아버지 다 내 잘못입니다. 한 번만 다시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아버지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도 어쩌면 내 덕이잖아요. 내가 아버지를 쫓아냈으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부자가 된 거잖아요. 너에게 참 고맙게 생각한다. 나와 너 엄마는 그때 너가 우리 버릴 때 그 배신감을 아직도 우린 잊지 않고 있지. 그땐 몰랐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크게 되실 줄. 아니, 너는 내가 돈이 있으면 부모님이고 돈 없으면 그냥 거지 취급하지 않니? 이제 내가 돈이 있으니 나를 부모라 여기는구나. 하지만 그런 자식은 나에게 아무 필요 없다. 당장 꺼져줘. 엄마는 말 좀 해줘요. 아버지한테 우리 그래도 자식인데 도와주라고. 자식, 너희가 내 자식이냐? 정말 그래? 너희들이 우리를 그 추운 겨울 밖으로 쫓아낼 때 그때 이미 너희는 부모를 버렸고 우린 자식을 잃었어.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식이라고? 너희 아버지 말씀 안 들리니? 당장 꺼져. 다시는 우리에게 부모라든지 자식이라든지 하면서 찾아오지 마라. 너희들도 겨울이 얼마나 추운지 한번 견뎌봐라. 안녕하세요. 사연 나팔수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경북 영천 화산면에서 사시다가 현재는 한려수도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남해에 살고 계신 조만수님의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을 시작하시기 전에 구독과 알림을 해주시면 사연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그곳에서도 가장 안쪽 마을버스가 하루에 몇 번만 다니는 깊은 골짜기엔 작고 고요한 마을 하나가 있습니다. 봄이면 산벚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가을이면 벼 익는 냄새와 낙엽 타는 연기가 어우러지는 이곳에서 조씨 집안은 대대로 살아왔습니다. 조만수 씨, 올해로 66.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마을을 벗어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농기계, 수리일을 20살부터 시작해 마을 사람들의 경운기, 콤바인, 탈곡기를 고쳐주며 살아왔습니다. 기름때 묻은 손, 검게 탄 작업복, 하지만 그의 손에 들어간 기계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 윤정심 씨는 64, 시장에서 김밥, 나물, 찐떡을 팔며 남편과 함께 3남매를 키워냈습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하루 세 끼를 굶긴 적도, 아이들에게 책 한 권 아끼며 살게 한 적도 없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누구보다 땀 냄새 나는 부부로 서로를 믿고 살아왔습니다. 이들 부부가 사는 마을에는 조만수 씨의 아버지가 물려준 땅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논, 밭, 임야산자락 따라 이어진 그 땅들은 지금껏 한 번도 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묵은 채 방치돼 있었고 어디에 임대를 주거나 개발될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돈이 되는 재산이 아니라 그저 지켜야 할 조상의 유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바꾸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영천시 외곽으로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돌더니 그와 연결된 도로 개설 사업이 실제로 착공에 들어가면서 인근 토지 값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 넓지 않던 마을에도 중장비가 들이닥치고 펜스가 설치되며 이웃들의 얼굴에 긴장과 기대가 교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한 사람은 서울에서 사업을 하던 장남 조성훈 씨였습니다. 어느 날 밤 아들은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고생 그만하시고 올라오세요. 그 땅들, 지금이 팔적기입니다. 값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 돈 제가 사업 확장하는 데 쓰면 두 분 평생 편히 사실 수 있어요. 서울 집도 있으니 같이 지내요. 이젠 자식들이 부모님 도와드려야죠. 그 말은 마치 준비해 온 대사처럼 술술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조만수 씨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땅은 자신이 농기계를 메고 오르내리던 산이고 부모님을 비롯해서 조상님들로부터 물러받은 소중한 땅이었습니다. 그런 땅을 판다는 것은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상님께 불효를 짓는 거나 같은 것이라 여기며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 그 땅에 묻혀 있었지만 그날 밤 조만수 씨는 고요히 묵은 담배 한 대를 피웠습니다. 그리고 마당 끝에서 논두렁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자식한테 짐이 되는 것보단 짐을 덜어주는 게 낫지 않겠나. 그 결심은
한 가족의 운명을 바꾸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조만수 씨는 오래된 장롱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땅 문서와 집 문서, 오래전 아버지에게 받은 소유권 등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남 조성훈 씨는 직접 영천에 내려와 한참 동안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아버지, 저 믿으시죠? 땅 파는 건 제가 알아볼게요. 요즘은 전문가 손을 타야 좋은 값에 팔 수 있어요. 계약은 다 제 명의로 진행해야 신속합니다. 이런 건 복잡하게 안 하셔도 돼요. 팔고 나면 정리해서 부모님 명의 계좌로 다 보내드릴게요. 아버지는 묻지 않았고 아들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조만수 씨는 아무 조건도 없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그 서류들을 아들에게 모두 넘겼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자식이 부모를 속일 리 없다는 단순하고 순진한 믿음만 있었습니다. 며칠 후 고향 마당에서 짐을 정리하던 날, 윤정심 씨는 마당 귀퉁이에 있던 조롱박을 조심스레 떼어 천으로 감싸서 보따리에 넣었습니다. 이거 시어머님이 심으셨던 거잖아요. 그 말에 조만수 씨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들이 찾아와 막걸리 한 병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서울 올라가신다면서요? 몸 조심하시고 고향 오실 땐 꼭 연락 주세요. 부부는 오래도록 마당을 내려다보다 마지막으로 마루에 올라섰습니다. 그 집은 이제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모든 계약을 끝냈고 돈은 아들의 계좌로 입금이 완료되었고 조만수 씨 부부는 서류상으로 아무런 재산도 남아있지 않은 빈손이 되어 서울로 향했습니다. 서울역에 내린 첫날 두 분은 커다란 보따리와 함께 장남의 차를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여기요. 멀리서 아들이 손을 흔들며 달려왔고 고급 세단 뒷좌석에 부모를 태웠습니다. 처음 도착한 서울 외곽의 아파트는 새로 지은 듯 깔끔했고 작은 방 하나를 미리 비워두었는지 이불과 옷장, 새로 사놓은 전기장판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윤정심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깨끗하네. 그래도 시골보다 춥다. 처음 며칠은 며느리도 싹싹했고 아이들도 인사를 잘했습니다. 아들은 바쁘다며 외출이 잦았지만 저녁이면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 따뜻함은 길어야 열흘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눈에 띄게 말수가 줄어들었고 부모님들 앞에서 일부러 무언가를 숨기듯 문을 닫았고 식사 시간마다 눈치를 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장남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다른 형제들이 그러네요. 왜 자기들도 자식인데 저만 부모님을 모시냐고, 자기들도 부모님을 모셔야 하지 않겠느냐고 합니다. 사실 우리도 애들 교육에 신경 써야 해서 부모님 모시는 게 쉽지는 않아요. 조만수 씨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아내 윤정심 씨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좀 무리였지. 다른 집도 들러보자꾸나. 그렇게 두 분은 조용히 짐을 다시 싸고 둘째 아들이 사는 남양주 외곽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둘째 조성우 씨는 공무원이었고 형에 비해 말도 많고 다정한 아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하게 맞이했지만 며느리의 눈빛은 냉정했고 이틀째 되는 날 부엌에서 들려오는 말이 고스란히 두 귀에 들어왔습니다. 형이 다 가져가 놓고 왜 우리한테 부모님을 떠넘겨요? 결국 그 집도 오래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이번엔 막내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당황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시어머니가 지금 와 계셔서요. 애들도 시험 기간이고 잠깐 연락 끊고 지내면 안 될까? 그 순간 윤정심 씨는 전화를 끊으며 손등으로 입을 가렸고 조만수 씨는 말없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한참 쳐다보다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서울역, 낯선 풍경과 사람들 속에서도 부는 작은 캐리어 하나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바빴고 누구도 이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울역 앞 대합실, 조만수 씨는 낡은 잠바를 벗어 아내 어깨에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그 땅을 팔지만 않았어도. 윤정심 씨는 말없이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울 한복판에서도 손 붙잡은 노부부는 갈 곳도 기댈 사람도 없이 긴 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날 한 사람이 그들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 만남이 이들 부부의 운명을 바꾸는 시작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역 앞 연신 바람이 불어오는 대합실 끝자락, 조만수 씨는 찬 바닥에 쪼그려 앉아
낡은 보따리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윤정심 씨는 겨우내 사용하던 패딩 점퍼를 무릎에 덮고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바빴고 누구 하나 그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이는 없었습니다. 시간은 무심히 흘러 낮이 되고 다시 어둠이 찾아왔을 무렵 실례합니다. 혹시 조만수 사장님 아니신가요? 놀란 듯 고개를 든 조만수 씨는 자신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는 한 중년 남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 기억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영천에서 작은 프레스 공장 할 때 기계 고장으로 한참 애먹고 있었거든요. 그때 사장님께서 단 돈 몇만 원 받고 직접 고쳐주셨잖아요. 덕분에 한 달은 더 버티다 가게 정리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세상에 저런 기술자는 없다. 그분이 바로 사장님이셨습니다. 조만수 씨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가에 미세하게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 중년 남자는 자신을 이도현 40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현재 을지로에서 중고 산업기계 수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역시 손으로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장님, 지금 일하실 수 있으세요? 조만수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윤정심 씨는 조용히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저희 가게로 같이 가시죠. 작은 작업장인데 기계 손볼 줄 아는 분이 절실했거든요. 그렇게 노부부는 밤기차처럼 갑작스럽게 인생의 다음 역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을지로 골목 안의 허름한 건물, 지하에 자리한 수리 작업장은 기름 냄새와 쇠 냄새가 섞인 조만수 씨에게는 오히려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조만수 씨는 그날 낡은 드릴 머신 하나를 분해하고 다시 조립해냈고 이도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사장님, 기계가 숨을 쉬네요.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진짜 기술자세요. 그날 밤 이도현은 부부에게 자신이 사용하는 원룸 하나를 내어줬습니다. 처음으로 난방이 되는 방, 온수가 나오는 샤워기, 작은 창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 윤정심 씨는 침대에 앉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따뜻하네요. 그 따뜻함은 단순히 전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이제 기계 하나하나를 고쳐가는 두 손에서 다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을지로 작업장은 점점 바빠졌습니다. 조만수 씨가 손댄 기계는 하나같이 다시 돌아갔고 그 기계들은 전국 곳곳의 공장으로 실려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를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건 어느 날 찾아온 예상 밖의 의뢰였습니다. 서울 인근 대기업 협력업체에서 독일에서 수입한 고성능 절곡 기계가 고장났는데 부품 호환이 불가능하고 제조사 기술자 파견에는 최소 3주가 소요된다는 연락이 온 상태였습니다. 공장 관계자가 다급하게 부탁했습니다. 사장님, 혹시라도 기계만 한번 봐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조만수 씨는 아무 말 없이 작업복을 챙겨 그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낡은 가방 하나에 드라이버, 줄자, 낡은 수첩 하나만을 들고 기계를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고장났던 4억 원짜리 독일산 기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장과 직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이 소식은 곧 로봇기계 업계 포럼, 기술자 모임, 전문 유튜버, 산업뉴스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을지로의 기계 장인 독일 기술자보다 먼저 고쳤다. 기계와 대화하는 사나이, 조만수 기술자. 그날 이후 조만수 씨는 단순한 기계 수리공이 아닌 산업계의 전설처럼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수 씨는 조만수 씨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저와 함께 일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를 충분히 그동안 도와주셨습니다. 마침 근처에 조그만 빈 가게가 나왔는데 이제 사장님께서 충분히 혼자서 하셔도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 겁니다. 가게 보증금과 6개월 월세는 제가 미리 지불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장비도 비록 중고지만 넣어 놓았습니다. 그동안 저를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는 잊지 않을 겁니다. 하며 조만수 씨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윤정심 씨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추위에 떨며 힘들어할 때 사장님께서 저희를 살려주셨어요. 그 은혜의 10분의 1도 아직 갚지 못했어요. 그러자 이민수 씨는 두 손을 크게 저으며 말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사실 옛날 저희 집이 어려웠을 때 도움받았던 것을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모셨던 것인데 어쩌다 보니 도리어 제가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도와주신 것만 해도 너무 크게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사장님은 세상에 유명하신 분이시고 독립하시면 아마도 큰 일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였습니다. 다음 날 조만수 씨는 비록 작은 가게지만 독립적인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일파만파 퍼져나가면서 수리할 기계와 중고로 버려질 운명에 처한 기계들이 조만수 씨에게 전해졌습니다. 고장난 고급 기계들이 전국에서 실려왔고 심지어 도산 위기의 소기업들이 조 사장님 손에 희망을 건다며 기계를 트럭에 싣고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을 거친 대형 프레스기, 밀링기, 자동 절단기 등은 새 기계처럼 돌아갔고 중고 판매 단가도 점차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조만수 씨는 하루 3대씩 기계를 되살리고 판매하며 1년 반 만에 약 4억 원 가까운 자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윤정심 씨는 조용히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손이 이제는 사람도 살리는 손 같아요. 나는 지금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의 전주곡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다시 그를 찾아옵니다. 어느 날 오후 을지로 작업장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기름때 묻은 문고리를 잡고 들어온 남자,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사장님. 그는 바로 예전에 영천에서 기계 제작 공장을 운영했던 김인태 사장 58세였습니다. 긴 한숨을 내쉰 그는 오래 망설이다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저희 공장 결국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2번이나 유찰됐고 이제 다음번에 들어가면 시세의 절반 값에도 낙찰될 겁니다. 조만수 씨는 그 말을 듣고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김인태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그 공장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사장님밖에 없습니다. 기계 설비도 다 남아있고 구조 자체는 튼튼합니다. 저 거기서 계속 일만 할 수 있다면 사장님 밑에서라도 정말 뭐든 하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진 뒤 작업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밤 조만수 씨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손때 묻은 작업 장갑, 옆에는 최근 수리한 기계 장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고치던 사람인데 이제는 만들어야 한다고. 잠시 후 작업장 한켠에 놓인 독일제 절곡 기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얼마 전 부품도 없이 고장난 상태로 들어온 그 기계. 조만수 씨는 단 하루 만에 수리의 공장 라인을 다시 돌렸고 그 사건 이후 업계에서 그의 이름은 입소문을 타고 퍼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기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쉼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로봇처럼 불평도 없이 쉬지도 않고 그 순간 무언가 머릿속에 번뜩였습니다. 기계를 만들 게 아니라 사람 없이 움직이는 걸 만들자. 그게 로봇이지.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작업장 칠판을 꺼내고 사람을 대신하는 일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용접, 절단, 조립, 이송 모두 로봇이 할 수 있는 작업. 그때 사무실 문을 열고 아내 윤정심 씨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당신 또 안 자고 무슨 생각해요? 조만수 씨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칠판을 가리켰습니다. 기계는 고치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처음부터 만들어야 할 것 같아. 사람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 불평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24시간 일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려고 해. 정심 씨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 손이 그걸 해낼 거라고 믿어요. 며칠 뒤 조만수 씨는 은행을 찾았습니다. 그가 가진 돈은 4억 2천만 원. 하지만 공장의 낙찰 예상가는 9억에서 10억 원대. 그는 담당자에게 말했습니다. 공장을 낙찰받으면 그걸 담보로 나머지 자금 대출이 가능할까요? 은행 측은 조만수 씨의 이름과 최근 업계 실적, 거래 내역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정도면 가능합니다. 공장 담보로 6억까지 대출 승인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경매일, 조만수 씨는 조용히 법원 경매실에 들어섰습니다. 입찰자는 단 2명뿐. 세 번째 유찰을 앞두고 있었기에 9억 8천만 원이라는 낮은 가격으로 그 공장은 조만수 씨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낙찰 이후 김인태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진짜 다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밑바닥부터라도 시작할게요.
조만수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난 다시 기계를 만들지. 그날 저녁 새 공장 간판이 걸렸습니다. 조만수 로보테크. 그 이름 아래 조용한 기술자 한 명이 대한민국 제조업의 미래를 다시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경매로 인수한 공장은 먼지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조만수 씨는 그 어떤 누구보다 진지하게 그 공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만들 차례다. 기계 수리를 하던 손, 그 손으로 이제는 사람을 대신할 로봇을 만들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하지만 조만수 씨는 알았습니다. 기계를 고치는 것과 로봇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걸. 그날 밤 그는 김인태 사장과 함께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로는 부족해.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필요해. 그리고 그 다음 주 조만수 씨는 김인태와 함께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한양대, 고려대 등 국내 유수의 이공계 대학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점퍼의 작업복 차림으로 그는 연구동 복도 끝에 선 교수실 문을 조심스레 두드렸습니다. 실례합니다. 기계는 오래 다뤄봤는데요. 로봇은 잘 몰라서 한 번만 조언을 좀 얻고 싶습니다. 처음엔 다들 그를 의아하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조만수 씨의 진심이 담긴 말, 그리고 수기로 그린 설계 노트를 본 순간 모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걸 손으로 직접 그리신 겁니까? 구동 원리 이해는 이미 거의 완벽하시네요. 이대로라면 시제품 제작 충분히 가능합니다. 몇몇 교수는 연구실 소속이석 박사 출신 연구원들을 소개해 주기도 했고, 한 로봇공학 교수는 말했습니다. 지금 이 산업 분야는 진짜 경험 있는 기술자와 지식 있는 이공계 인재가 만나야 합니다. 사장님은 그 둘을 이어줄 수 있는 분 같아요. 그렇게 해서 서울대 기계공학부 출신인 청년 기술자 정도윤 28세 KAIST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스타트업 경험이 있는 신은호 33세 등 열정 있는 젊은 엔지니어들이 하나둘 조만수 씨의 공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3개월 후 그들과 함께 만든 1호 로봇 산업용 용접 로봇이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팔 하나, 슬라이드 구동 방식, 고정식 자동 용접기. 소박하지만 사람보다 빠르고 정확했고 무엇보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테스트가 시작되자 김인태가 말했습니다. 이걸 거제 조선소에 보여주면 반응이 올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반응이 왔습니다. 거제의 모 조선소에서 3일 데모 요청. 기술자들을 이끌고 내려간 조만수 씨는 로봇을 작동시켰고 현장 반장은 10분도 지나지 않아 말했습니다. 이 로봇 계속 테스트 안 해봐도 됩니다. 이거 사고 싶습니다. 하루 24시간 실수 없이 불평 없이 완벽히 용접선을 따라 움직이는 로봇은 곧이어 울산, 부산, 창원에서도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조만수 로보테크는 하루아침에 대한민국 로봇 시장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렵 하나둘 무너진 자식들이 조심스레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아버지의 땅과 집을 판 장남 조성훈이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공장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은 뭐든 하겠습니다. 문을 닫지만 말아주세요. 조만수 씨는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말없이 바라보다가 문 밖을 가리키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 문 좀 나갈 때처럼 이번에도 조용히 나가라. 곧이어 둘째와 막내딸도 찾아왔습니다. 그들도 사정이 어려웠고 눈물 섞인 부탁을 했지만 윤정심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짐일 땐 너희는 우리를 버렸어. 이젠 우리가 가진 게 있어도 너희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다시는 부모님이라고 찾거나 자식이라고 찾아올 생각하지 말고 절대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말아라. 갈 때는 문 꼭 닫고 가거라. 밖에서는 청년 기술자들과 로봇이 함께 움직이고 있었고 실내엔 조용히 커피 내리는 기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제 조만수 씨의 손은 고장난 기계를 고치던 손이 아니라 세상을 움직일 기술을 만드는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만수 로보테크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산업용 로봇 기술력 1위 기업이 되었습니다. 용접 로봇을 시작으로 부품 운반 로봇, 조립 로봇, 검사 로봇까지 현장에 필요한 기술을 정확히 읽고 필요한 만큼만 만들어내는 이 공장은 거대 자본 없이도 수많은 중소공장들의 심장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세 자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장남 조성우는 신용불량 상태에서 도피 중이었고 둘째는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주식에 투자한다고 했다가 쫄딱 망쳐먹고 사표 내고 나와 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모두 망쳐버리고 막내딸은 남편과 이혼 후 두 아이를 데리고 고시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함께 부모를 찾아왔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무릎을 꿇고 눈물 섞인 목소리로 읍소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조만수 씨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몰랐을 리 없다. 다만 그때는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봤겠지. 이제 우리가 가진 게 생기니 사람 취급이 되냐? 분명히 너희들에게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거늘 그건 마저 우리의 말을 무시하는구나. 정말 보기 싫으니 돌아가라. 그리고 정말 다시는 보기 싫으니 나타나지 말아라. 그 말에 자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정심 씨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조선업계 로봇 자동화 포럼이 열리는 날, 세 자녀는 취업을 위해 참석한 행사장에서 우연히 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호텔 정문 앞에 검정 외제차 한 대가 도착하고 차 문이 열리자 고급 정장을 입은 윤정심 씨가 내립니다. 뒤따라 내리는 비서는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사모님,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윤정심 씨는 조용히 걷다 자신을 바라보는 세 자녀를 발견했지만 그저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지나갑니다. 그 순간 장남은 고개를 떨구었고 막내딸은 눈물을 삼키며 한 걸음도 따라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언론에 하나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조만수 로보테크 전 재산 320억 원 상당을 조만수 윤정심 장학재단 설립하고 재단의 기입, 형편 어려운 어린 학생들과 공대생 대상 지원 예정, 회사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며 조만수 회장 부부는 은퇴 후 한려수도 인근에서 조용한 삶을 계획 중. 경남 남해의 작은 바닷가 마을, 그곳에 한 채의 조용한 단층 주택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과 볶은 원두를 내리는 윤정심 씨, 그리고 바닷가 낚싯대를 손질하는 조만수 씨, 부부는 말없이 마주 앉아 햇살 가득한 창가에서 책을 읽고 차를 마십니다. 창밖에 성갈매기 울음소리, 멀리서 파도 소리만이 들려옵니다. 조만수 씨는 조용히 말합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손으로 만들어낸 것 속에서 가장 편하게 숨을 쉬는 것 같아. 윤정심 씨는 말없이 미소 짓습니다. 그 손이 세상을 고쳐주었고 그 마음이 세상을 따뜻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며칠 굶고 길거리에서 오갈 데 없던 젊은 여성을 한 할아버지가 집으로 데려가 따뜻한 밥을 먹이고 하룻밤 편히 재워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형사들이 집으로 들이닥쳐 그 할아버지를 강제로 체포해 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렇게 기가 막히는 사연을 다음 전해드립니다. 구독을 해놓으시면 다음 편도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